안녕하세요. 해결리 수강생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던 13장 금융부채였죠? 자, 이번 시간에 14장은 나머지 부채를 다 설명합니다. 충당부채, 우발부채, 기타의 부채 등등등을 모두 몰아서 볼 건데요. 크게 충당부채하고 이제 기타의 부채, 우발부채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걸로 잠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당부채부터 보자고요. 부채는 5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 과거에 사건이 있었어야 돼요. 과거 사건이 발생한 그 결과로 내가 현재 의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의무냐 하면은 제3자한테 경제적 자원, 즉 이게 자산이었죠. 이거를 이전해야 하는 현재 의무, 이것이 부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채와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회계 관점에서의 부채는 약간 달라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채는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부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회계에서의 부채는 언제, 예를 들어 열흘 후에 줄지, 두 달 후에 줄지 지급 시점이 특정이 안 돼도 그냥 미래에 어느 시점에 언젠지 모르지만은 특정되지 않아도 미래에 지급해야 돼. 미래에 이전해야 돼. 라는 사실이 있고요. 물론 과거 사건이 있었어야 되고요. 누구에게 그 누구가 특정이 안 돼도 그냥 막연히 제3자에게 얼마를 이게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특정될 필요는 없고요. 요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면 그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는데 이런 부채를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충당부채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추정이 된 부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품보증 충당부채라는 것이 있는데 회사가 제품을 고객한테 팔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냐 하면은 뭐 1년 이내에 뭐 3년 이내에 제품의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고장 등이 있으면은 무상 수리를 해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과거부터 회사는 그렇게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당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당한 기대, 회사에서는 해주겠다는 약속 자체가 의무 아닙니까? 부채입니다.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제품 보증 충당 부채와 관련된 분계를 하나 보면은 발생 기준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시점에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자. 즉 제품을 팔고 나서 고객한테 약속을 하잖아요. 걱정 마세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 뭐 고장이 나더라도 우리가 수리해 줍니다. 뭐 무상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이런 약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할 때 그런 약속에 대해서 향후 이행해야 될 금액을 추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추정하냐면은 과거 경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채를 인식을 하고 비용을 인식을 합니다. 돈이 아직 안 나가도 부채를 인식하고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에 정말로 뭔가 교환, 수리 등이 이루어져. 그러면은 현금이나 소모품 등이 소비가 되죠. 자산이 나가면서 충당부채 중 일부가 빠지게 되는 거죠. 비용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약속이 이행되는 근본적인 거래, 즉 제품 판매가 이루어진 연도에 비용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교재 587에는 LG화학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가 보여지는데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뭐 여러 개 중에 여기 충당부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동, 비유동으로 나누었네. 뭐 그럴 수 있죠. 1년 이내에 뭔가 의무를 이행할 것 같으면 유동성으로 빠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성인데 이렇게만 하면 이게 얼마지?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900억이 넘잖아요. 두 개 합치면 거의 2천억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 도대체 무엇일까? 관련 주석을 보면 되겠습니다. 주석 15번을 보면은 기초금액 충당금 전입이 이제 대변으로 충당 부채를 올린 거고요. 사용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말이 1880억이고요. 유동으로 인식한 거 빼니까 여기가 비유동으로 된 거 앞에 재무상태표와 연계가 됩니다. 판매보증 충당부채, 뭐 제품보증 충당부채 회사가 알아서 계정명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온실가스 배출 충당부채 이게 설명이 나오죠. 소송 충당부채 회사가 소송에 계류 중인 게 있는데 갚아야 될 확률이 높은가 보죠. 복구 충당부채 이거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유형자산에서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향후 내용요소 종료 시에 그 자산을 원상회복시킬 의무를 갖고 있을 때 복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고 했죠. 이런 것들은 중급회계에서 설명한다고도 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충당부채를 인식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복습을 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당부채를 장부에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인식 조건인데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차변의 비용, 대변의 무슨 충당부채 이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과거 사건이 있었어야 되고요. 그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그 자원이 기업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자산의 인식 조건을 봤을 때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자산을 인식했잖아요. 그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반대 방향 아닙니까?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얼마나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빠져나갈까? 그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죠. 측정이 아니라 이제 에스티메이션. 추정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나갈지 과거 경험 등에 의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과거 사건이 있었어야 돼. 그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돼요. 미래에 막연히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우리가 크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기대 내지는 예상 가지고는 충당부채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사건이 터졌어야 돼요. 그럴 때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의제 의무도 포함하는데 의제 의무란 방금 전에 했던 제품 보증 충당부채와 같은 겁니다. 기업이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졌을 때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가 의제 의무고요. 앞서 이야기한 제품 보증 충당부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좀 전에 과거 사건의 결과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래에 손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영업 손실이. 절대로 충당부채 인식이 불가죠. 한편 기업의 미래 사업 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과거 사건으로부터 생긴 의무만 충당부채 인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기업의 미래 사업 행위와 관계없이 그 뜻은 뭐냐면은 기업이 빼도 박도 못하게 의무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회피 불가능한 그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부채는 회피 불가능입니다. 회피할 수 있으면 그거는 현재 의무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법이든 아니면 회사 자체 규정이든 간에 환경 오염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가? 아니죠. 환경 오염 방지 장치를 어떤 기계 장치 혹은 공장에 설치를 언제까지 해야 된대. 법규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오염 방지 장치는 극단적으로 해당 기계 장치 또는 해당 공장을 매각해버리면은 지출할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렇죠. 회피 불가능해야만 현재 회사가 부채로 인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충당부채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유형자산 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수선 충당부채, 예를 들어 여기서 기계장치 등을 샀는데 1년, 2년, 3년마다 이렇게 대수선을 해야 돼. 그러면은 요 첫 해년도 말에 가서 3년 중에 1년을 썼으니까 나중에 수선비주 한 3분의 1 정도를 미리 수선 충당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되는가. 어차피 3년도 말에 대규모 수선비가 나가니까 절대로 수선 충당 부채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장치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매각이라는 사업 행위로 수선비 지출 의무를 회피할 수 있죠. 따라서 현재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수선 충당 부채는 참고로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배웠는데요. 실제 수선비가 나가는 해에 대변으로 현금이고요. 차변이 유형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면 자산 장부금액으로 집어넣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식을 하죠. 한편 두 번째 조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높다라는 것은 50% 초과 발생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뢰성 있게 금액을 추정해야 되는데 에스티메이션 이 자체가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정을 했다면 그 또한 신뢰성 있는 정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신뢰성 있는 추정이 불가능해. 모르겠어 도저히. 그러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충당부채는 절대 인식을 못하잖아요. 주석에다가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금액은 모르겠다. 이걸 우발부채라고 합니다. 우발부채가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잠시 후에 보기로 할게요.
충당부채를 측정을 하는데요. 측정의 방법은 직접 관찰하는 것도 되고 어떤 가정에 의해서 추정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측정을 하는데 방법은 추정입니다. 충당부채는 의무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을 합니다. 여기서 최선의 추정치란 589쪽 중간에도 나오지만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는 분명히 지급할 거야. 그거를 의미하는데 이때 기대값, 중간값 아니면은 100 아니면 500이야. 근데 100이 나갈 확률은 5%고 500이 나갈 확률이 95%면 거의 500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이 중에 하나를 최선의 추정치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충당부채를 설정한 후에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잔액을 검토하고 정말 이것만큼 나갈 건가?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해서 늘렸다 줄였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어느 연도 말에 갔더니 충당부채 잔액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거를 환입해야죠. 그래서 제품보증비, 제품보증 충당부채 이렇게 인식했다가 할 수도 있고요. 보고기간 말에 너무 많아 그러면 충당부채를 죽이면서 환입. 충당부채 환입은 기타의 수익입니다. 예제 1번 풀어볼게요. 충당부채 회계 처리인데 A회사는 세탁기를 판매하는데 제품 판매 후 2년간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정책을 수립을 했대요. 과거 경험에 따르면 매출액의 3% 정도는 제품 서비스 비용, 사후 AS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을 했대. 1년도에 매출액이 1,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1,000만 원에 3%, 한 30만 원 정도는 이후 2년 동안 비용이 발생할 거다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한편 A회사는 X2년 중에 보증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실제 비용이 10만 원 발생이 됐고 이걸 지출을 했다는 거야. 그럼 A회사가 1년도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회계 처리를 해보라. 좀 전에 보았던 이 30만 원만큼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당부채 인식을 하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가보면은 X2년도에 10만 원 지출했다며 실제로. 그러면 그때 비용은 인식 안 하고요. 돈 나가면서 제품 보증 충당부채 잡았던 30만 원 중에 10만 원을 죽입니다. 그러면은 2년도 말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의 잔액은 2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3번 가볼까요? 자, 2년도 말에 가봤더니 또 추정을 했겠지. 매출액의 몇 퍼센트. 이 퍼센티지는 바뀔 수도 있잖아요. 회사의 제품 품질이 높아졌으면은 AS를 제공할 확률은 낮아질 거고 이건 매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2년도 말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 잔액을 추정해 봤더니 25만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무상태표에 올라가야 될 충당부채 기말 잔액이 25만 원인데 수정전 시산표에는 20만 원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도 결산수정분기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5만 원만큼 비용 인식하고 충당부채 인식하고. 그러나 4번을 보면 만약에 물음 3번에서 2년도 말에 제품보증 충당부채 잔액을 추정해 봤더니 18만 원이면 될 것 같대. 18만 원이 재무상태표에 올라가야 할 잔액인데요. 이미 20만 원이 있으니까 20만 원에서 18만 원 뺀 2만 원만큼 충당부채를 감소시키면서 환입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요. 충당부채는 방금 전에 끝냈던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는 그 부채예요. 차입금, 미지급금과 같이 무슨 충당부채 요구는 재무상태표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부채를 말하는 겁니다. 우발부채. 부채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식 조건을 충족 못하니까 재무상태표에 올릴 수가 없죠. 장부 기록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무긴 의무지만 인식 조건을 충족 못한대.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을 했대. 그런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즉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 발생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발생 여부에 따라서만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래. 2번은 뭐냐면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했으나 기억 또는 니은에 해당되는 현재 의무일 수도 있는데 잠재적 의무는 무조건 인식 대상이 아니에요. 잠재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잠재적 의무, 잠재적 권리 뭐 이런 것들이 그럼 부채나 자산이 다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재 의무이지만 기억,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대.
혹은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렵대. 이러면 부채 인식 조건을 충족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산의 인식 조건,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 이게 자산의 인식 조건이고요. 부채는 유출 가능성도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현재 의무이더라도. 그러면은 인식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발 부채라고 합니다. 회계 처리까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충당 부채하고 우발 부채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크게 의무, 잠재적 의무하고 현재 의무로 나누어 보자고요. 충당 부채는 잠재적 의무는 상관이 없죠. 우발 부채는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무야. 그러면 현재 의무를 장부에 기록을 하려면은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도 추정 가능해야 부채와 관련 비용을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발 부채는 높지 않거나 추정 불가능 이런 거예요. 높더라도 금액을 모르겠어. 금액을 알지만 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부채를 인식할 수가 없죠. 그런 내용만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단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아. 그러면 주석 공시를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특정 연도 말에 이거는 우발 상황이야. 우발 부채이기 때문에 주석으로 넘어갔어. 근데 그 다음 연도까지 계속 우발 상황이 지속이 되는데 다음 연도 말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충당부채 인식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계류 중인 소송 사건 같은 경우인데요. 실무에서 흔히 보는 지금 보고기간 말에 회사가 피고로 어떤 소송 사건에 계류 중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아직 판결은 안 났어. 재판 중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패소하는지도 높은 건 아니고요. 설령 패소했더라도 금액도 지금 모르잖아요.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으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주석으로만 끝냅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 말까지 소송이 계속 계류 중이긴 한데 거의 지금 다 왔어. 여러 재판 과정 중에 회사의 귀책 사유가 분명해. 이건 물어줘야만 될 것 같아. 대충 이 정도면은 1억인지 10억인지 금액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해. 그러면 충당부채가 되는 거고요. 2년도 말에도 여전히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썩 높지는 않은 것 같아. 금액도 잘 모르겠고. 그럼 계속해서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합니다. 교재 592페이지에는 현대자동차의 우발부채와 관련된 주석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말이 나와요. 단기말 현재 회사는 국내 해외 소송 사건에 피소되어 계류 중에 있대. 그런데 결국은 소송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고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도 불확실하대. 따라서 우리는 부채를 인식 안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주석으로만 표시를 하고 있죠. 정보 이용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발 부채나 약정사항 해서 주석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야 돼요. 이게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거액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발 부채 말고 우발 자산은 뭐지?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특정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 하여튼 그럼으로써 나한테 뭔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 같은데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걸 차변의 자산, 대변의 수익 이렇게 마구잡이로 인식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얼마든지 우발자산 인식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재무제표 분식이 성행할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고요. 한편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 영어로는 virtually certain입니다. 거의 확실하다면 이거는 우발이 아니지. 이거는 일반적인 자산인식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차변의 자산, 대변의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우발 자산도 우발 부채와 마찬가지로 상황 변화가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러다가 검토를 해보니 어느 해 말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대.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한해서 우발 자산을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이제 이번 볼까요? 충당부채, 우발부채 회계처리인데요. 몇 가지 상황이 주어집니다. 상호 독립적이라고 했고요. 각 상황별로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되는지 우발부채로 공시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자고요. 먼저 상황 1번은 갑 회사는 의류 도소매점을 운영한대요. 법적 의무는 없는데 판매 상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이 있으면 이를 환불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대요. 근데 이러한 사실은 고객에게 널리 알려져 있대. 저 도소매점에서 의류 판매점에서 내가 사면 언제든지 반품 가능해. 이런 식으로.
과거 경험에 의하면 고객의 환불이 있을 가능성이 높대요. 이미 과거 경험에 의해서 예를 들어 뭐 10명 중에 1명은 환불해오더라. 대충 금액은 얼마다라는 추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게 충당부채 인식 대상이냐 우발부채 인식 대상이냐를 한번 논해보자라는 거예요. 먼저 충당부채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이 발생해야 되죠. 발생했지. 판매했잖아. 그리고 의무가 존재하나 기업이 환불해 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고객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갑회사는 의제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의제 의무 이행을 위해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가? 여기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높아요. 따라서 얼마만큼 환불 비용이 발생이 될 건가? 그거만큼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면은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환불 비용이라는 거는 바꿔줬을 때 그거를 신품처럼 판매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손실이라고 보면 되고요. 추정할 수 있으면은 충당부채, 추정할 수 없으면 그 내역을 주석구로 공시하면 되겠습니다. 상황 2번. 갑회사는 화재나 폭발 또는 기타 재해에 대한 재산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대. 그래서 뭔가 폭발이 일어나면 데미지가 클 것 같대. 이거는 미래에 예상되는 어떤 잠재적인 재산의 손실 정도 아닙니까? 과거 사건이 있었어야 돼요. 그 발생 가능성은 예측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물론 잠재적인 손실이 있기는 하나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충당부채 인식 조건도 아니고요.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으면 공시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상황 3번. 갑회사가 판매한 제품이 폭발했어. 그래서 소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1년도 말 현재 갑회사는 소비자 유족이 제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로 재판을 받고 있대요. 재무제표가 1년도에 재무제표 승인 시점까지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대요. 갑회사 변호인은 법적 의무를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대요. 그러면은 1년도 말에는 판단을 하기에 내가 뭐 부담할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많으니 그냥 우발 부채로 공시할 사항도 아니죠. 법적 의무를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2년도로 갔더니 상황이 바뀐 거예요. 2년도 말 현재 갑에게 불리하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배상금을 지급해야 될 가능성이 높대요. 금액을 알고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되고요. 금액을 모르면 배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발부채로 공시해야 되겠습니다. 4번. 갑회사가 사용하는 용광로는 법적 요구사항은 아니래. 법에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기술적인 이유로 매 3년마다 내벽교체를 해야 되는데 내벽교체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내벽교체는 회사의 미래 행위로 회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광로를 매각이나 매각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충당부채 인식 대상이 아니다. 5번. 갑회사는 운행 중인 항공기에 대해서 3년마다 기체를 정비하도록 법에서 강제화되어 있어요. 앞서 상황 5번은 법적으로 요구사항이 아니래. 여기는 법에서 반드시 해야 돼. 법이 강제화하든 안 하든 간에 미래 대규모 수선 등은 회사의 독립적인 행위로 회피할 수 있잖아요. 팔아버리면 되지. 매각 처분하면은 이런 수선 부품 교체에 대한 의무 이행을 안 해도 되잖아요. 따라서 충당부채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14장 나머지 기타의 부채를 한번 들여다보죠. 선수금인데요. 거래처의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수취한 현금입니다.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제품이 굉장히 수요가 지금 폭발적이야. 그래서 막 거래처에서 성금을 먼저 주고 우리한테 먼저 보내줘요.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받고 선수금. 이게 선수금이 부채인데요. 부채 이행을 위해서 회사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차입금과 같은 금융 부채가 아니라 비금융 부채입니다. 이제 상품을 판매할 때 여기다 선수금 주고요. 매출을 인식하죠. 그리고 더 받을 돈이 있으면 매출 채권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선수 수익 3장 결산 조정 분기할 때 나왔었죠. 이것도 역시 향후 기간 경과에 따라서 용역을 제공할 의무죠. 역시 비금융 부채고요. 선수 수익은 추후에 수익으로 대체가 되죠. 이미 우리는 3장에서 다 했던 겁니다. 지금 14장 하고 있는데 3장 내용이 아직도 헷갈리는 뭐 이런 분들은 없겠죠.
예수금이라는 것도 실무에서 흔히 있는데요. 예수금은 주요 영업활동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인데 가장 흔한 건 뭐냐 하면은 회사가 임직원한테 급여를 지급을 할 때 일부 떼서 세무서라든지 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경우 그걸 예수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급여를 100만큼 지급할 때 100 다 주는 게 아니죠. 90 해놓고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뗍니다. 이거 예수금이고요. 그 다음 달 세무서라든지 보험공단에 납부할 때 예수금 빠지면서 현금 이렇게 들어갈 때 예수금 잠깐 존재하는 부채입니다. 미지급 비용 이것도 3장에서 했던 거네요. 향후 기간 경과에 따라서 현금 등을 지급할 의무인데 그 미지급 비용은 금융부채일까 아닐까? 이게 현금을 지급할 의무인데 계약에 기초해야죠. 그러면 금융부채고요. 계약에 기초하지 않은 거라면은 비금융부채다. 단기법인세 부채, 뭐 일반적으로 미지급 법인세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회사가 가득한 이익의 세법에 따라서 조정한 더하고 빼는 금액을 반영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고요. 그거에 기초해서 내야 될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이때 법인세 비용, 단기법인세 부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과세당국에 납부를 하면서 끝나는데 요 결산일 현재 단기법인세 부채가 금융부채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계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금융부채입니다.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 두 가지 부채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요.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둘 다 부채야. 그러면 일단 부채라고 하면은 벌써 막 인상이 찡그려지잖아. 부채 뭔가 이거 다 갚아야 되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미지급 비용이 대변에 있으면 이게 차변으로 빠지면서 돈이 나가죠. 회사의 자금 부담이 커요. 차입금처럼 뭔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선수 수익은 대변에 있던 선수 수익이 죽으면서 수익으로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미지급 비용은 다음 연도 재무제표에 현금 흐름이 지금 빠지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돈이 부족해. 그러나 선수 수익은 이와 같이 당기 순이익을 늘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채라고 해서 똑같은 부채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는 미수 수익과 선급 비용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부채까지 다 마쳤네요. 이제 나머지 15, 16장을 끝내놓으면 회계 원리가 다 끝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